엘리트가 도대체 교도소엔 왜 들어온 걸까요? 네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 네가 해야 되겠다. 도원봉의 허락 없이는 교도소.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천재 과학자가 모함으로 7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도소에서 독을 품고 칼을 갈며 세상을 뒤엎을 혁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의 계획대로 세상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그의 변호사에게서 받은 편지를 여러분께 소개하려 합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로또에 당첨이 됩니다. 저는 뉴욕에서 20년 경력의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제임스 스미스입니다. 제가 세계 최고의 에너지 혁명가로 알려진 강민우 박사의 이야기를 쓰게 된 것은 그의 놀라운 사건의 시작점에 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강민우 박사를 만났을 때 깡마른 체격과 움푹 파인 눈이 그다지 신뢰감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과학고 출신이라고 하는데 딱 봐도 뭔가 덜 떨어져 보였죠. 천재는 바보랑 한 끗 차이라고 하는데 거의 바보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사람이 미국이나 유럽의 연구진을 이길 수 있을까? 택도 없어 보이는데? 라고 생각했죠. 2015년 저는 국제인권단체의 파견으로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당시 글로벌 화학기업 그린테크의 산업 스파이 혐의로 체포된 한 한국인 과학자의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강민우였죠. 서울 구치소에서 처음 그를 만났을 때 저는 그의 눈빛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과 동시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거든요. 제임스 변호사님, 저는 결백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저를 유죄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강민우의 첫마디였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화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한국으로 돌아와 친환경 에너지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수소 촉매 연구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었죠. 강민우의 사건 파일을 검토하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증거들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그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기밀 파일들, 경쟁사와의 이메일 교환 기록, 심지어 그의 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돈까지.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던 거죠. 이건 누군가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했을 때 민우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첫 번째입니다. 저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민우의 사건에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동료들, 가족들,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우는 결백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우리는 패배했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강력했고 배심원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7년형. 민우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선고 직후 저희는 법정 복도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임스, 나는 과학자입니다. 진실은 항상 시간이 증명합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밝혀질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민우의 연구 논문들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너무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산업 스파이였다면 왜 그런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남의 기술을 훔칠 필요가 있었을까요?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민우의 사건은 제 마음속에 무거운 짐으로 남았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민우가 수감된 교도소에서 주방 일을 맡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대 수석 졸업생이자 MIT 박사가 죄수복을 입고 식판을 나르고 있다니.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민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힘내세요. 저는 당신의 결백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한 달 후 민우의 답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편지의 내용은 제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고통이나 분노가 아닌 새로운 연구에 대한 흥분으로 가득 찬 편지였습니다.
제임스, 제가 교도소 주방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폐식용유와 음식물 쓰레기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수소 생산 효율을 10배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이건 제가 그린테크에서 연구하던 것보다 훨씬 혁신적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민우가 현실 도피를 위해 상상의 세계에 빠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수감 생활을 견디기 위한 심리적 방어 기제라고요. 하지만 그의 편지에는 화학식과 계산식이 빼곡했고 심지어 교도소 주방에서 몰래 진행한 실험 결과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MIT의 제 친구인 화학과 교수에게 민우의 아이디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하다면 이건 에너지 분야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지?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인들의 놀라운 회복력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새로운 발견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의 창의력은 콘크리트 벽과 철창에도 갇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민우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아이디어가 진짜라면 우리는 특허를 출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오가며 민우와 만났고 그의 연구를 특허로 등록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교도소 주방에서 허락된 최소한의 도구로 계속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교도소 청소부의 도움을 받아 실험 재료를 구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한 번은 민우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한국인들은 역경에 강합니다. 우리 역사가 그랬으니까요. 외세 침략, 전쟁, 빈곤. 우리는 항상 바닥에서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이건 우리 DNA에 새겨진 거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비밀이구나. 이것이 한 세대 만에 폐허에서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비결이구나. 민우가 교도소 주방에 배정된 것은 사실 처음부터 계획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그는 다른 모든 수감자들처럼 세탁실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주방 담당 수감자가 갑자기 아파서 쓰러졌고 민우가 임시로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보낸 편지들을 통해 그의 교도소 생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일상에 대해 상세히 써보냈고 그 편지들은 마치 한 편의 소설처럼 읽혔습니다. 처음 주방에 들어갔을 때 민우는 그저 기본적인 조리 임무만 맡았습니다. 야채를 자르고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나르는 일이었죠. 하지만 과학자의 본능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음식 재료들의 화학적 반응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름이 고온에서 변화하는 과정과 음식물 쓰레기가 분해되는 방식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임스, 당신은 주방이 얼마나 놀라운 화학 실험실인지 모를 겁니다. 여기선 매일 수백 가지의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발효, 산화, 환원. 모든 요리 과정은 사실 정교한 화학 실험이죠. 민우가 주방에서 특별한 요리 기술을 보이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교도소 식단을 놀랍게 변화시켰습니다. 같은 재료로도 훨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낸 것이죠. 교도관들과 다른 수감자들은 곧 민우의 요리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교도소장님이 직접 제 요리를 맛보고 감탄했어요. 이런 음식은 5성급 호텔에서도 못 먹어봤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설명했죠. 맛있는 음식은 화학입니다. 정확한 온도, 적절한 시간, 올바른 성분의 조합. 이 모든 것은 화학 공식과 같아요. 민우의 요리 명성이 높아지면서 그는 주방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진짜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배식이 끝난 후 남은 시간에 폐식용유와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해 비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그린테크에서 연구하던 촉매는 비싸고 희귀한 금속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어요. 자연에서 흔히 발견되는 성분들로 촉매를 만들고 있죠. 이건 정말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입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실험도구조차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를 해결했습니다. 폐기될 알루미늄 캔을 재활용해 용기를 만들고 부엌 도구들을 실험기구로 변형시켰습니다. 심지어 다른 수감자들의 도움을 받아 밖에서 몇 가지 필수 화학물질을 밀반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중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폐식용유에서 추출한 지방산과 음식물 쓰레기에서 얻은 효소를 혼합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수소 생성 효율이 기존 촉매의 2배가 되었습니다. 이건 우연한 발견이었지만 과학의 역사는 이런 우연한 발견들로 가득 차 있죠. 민우는 매일 밤 자신의 실험 결과를 작은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저에게 조금씩 보내왔죠. 저는 그의 연구를 특허 변호사에게 보여주었고 그는 이 아이디어가 충분히 독창적이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우로부터 흥분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제임스, 해냈습니다. 제가 찾던 완벽한 공식을 발견했어요. 이 촉매는 기존 기술보다 효율이 10배 높고 비용은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모든 재료는 일상적인 폐기물에서 얻을 수 있어요.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즉시 MIT의 화학과 교수들에게 민우의 발견을 검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실험을 재현해본 후 완전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는 혁신입니다. 정말 이 아이디어가 교도소 주방에서 나왔다고요? 놀랍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수감 중이었고 그의 이름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것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의 혁신적인 발견이 알려지면 그린테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우려되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민우의 이름으로 특허를 출원하되 그의 현재 상황은 비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허 신청서는 강민우, 한국의 독립연구자라는 이름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특허 신청 후 몇 개월 동안 저희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7년 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특허가 승인되었고 민우의 발명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교도소로 달려가 민우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임스, 사람들이 저를 범죄자로 보든 과학자로 보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인류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회복보다 과학적 발견의 가치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과학자의 정신이 아닐까요? 특허 승인 후 저는 민우와 함께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세상에 알릴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우는 교도소 주방에서 틈틈이 논문을 작성했고 저는 그것을 세계적인 과학 저널에 제출했습니다. 2017년 5월 민우의 논문이 세계적인 과학 저널 네이처에 게재되었습니다. 제목은 식품 폐기물 기반 고효율 수소 생산 촉매의 개발이었죠. 논문이 발표되자마자 과학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저자가 한국의 독립연구자라는 사실이 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강민우는 누구인가? 왜 그는 대학이나 연구소가 아닌 독립연구자로 활동하는가? 이런 혁신적인 발견을 혼자서 어떻게 해낼 수 있었는가? 이 질문들이 언론을 통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민우와 상의한 후 진실을 점진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민우가 산업 스파이 혐의로 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그의 혁신적인 발견이 교도소 주방에서 이루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 전 세계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교도소에서 탄생한 에너지 혁명, 철창 안에서 피어난 한국의 천재, 불의에도 꺾이지 않은 과학자의 정신 등의 헤드라인이 전 세계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민우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그를 국가적 영웅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의 발명은 수소 에너지 분야에 혁명을 일으켰고 친환경 에너지의 미래를 한 단계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우의 발견이 세상에 알려지자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계와 산업계에서 그의 기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수많은 기업들이 라이센스 계약을 제안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우는 교도소에 갇혀 있었고 그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저는 민우의 사건을 재조사해 줄 것을 한국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발견이 그가 산업 스파이가 아니라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죠. 만약 그가 정말 다른 회사의 기술을 훔치려 했다면 왜 그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을 자신이 개발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 검찰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민우가 유죄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우의 이야기가 국제적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도 이 사건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민우의 기술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원래 교도소 밖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특별 허가를 받아 민우가 수감된 교도소 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과학자들과 기업인들이 교도소 강당에 모였고 민우는 죄수복을 입은 채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의 발표는 전율적이었습니다. 그는 교도소 주방에서의 실험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고 어떻게 제한된 환경에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청중들은 그의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발표가 끝난 후에는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그 컨퍼런스에 참석한 사람 중에는 그린테크의 CEO도 R&D 이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우의 발표를 들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R&D 이사인 데이비드 존슨은 계속해서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데이비드 존슨이 갑자기 민우에게 다가와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그 순간 경호원들이 그를 저지했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했다. 내가 민우를 모함했다.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다. 이 고백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존슨은 그린테크의 연구 진전이 정체되자 경쟁사 연구진의 성과를 훔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민우를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민우의 컴퓨터에 거짓 증거를 심고 그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했으며 심지어 그의 계좌에 의심스러운 돈을 입금하기까지 했습니다. 존슨의 고백 후 한국 검찰은 즉시 사건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민우의 석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년 6개월 만에 석방이었습니다. 교도소 문을 나서는 민우의 모습은 전 세계 뉴스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과학자로서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큰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역경은 때로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선물합니다. 민우의 석방은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과학계에서는 그의 이야기가 현대판 갈릴레오처럼 여겨졌습니다. 불의에 굴하지 않고 과학적 진실을 추구한 과학자의 이야기로요. 저는 민우의 석방 후 몇 주 동안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발견에 대해 세계 각국의 언론들과 인터뷰를 진행했고 수많은 대학과 연구소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민우는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작은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교도소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복잡한 장비나 거대한 자본 없이도 훌륭한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철학을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민우는
서울 외곽에 작은 창고를 임대해 그린 카탈리스트 랩이라는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그의 연구소는 처음부터 독특했습니다. 값비싼 장비 대신 재활용 재료와 창의적인 방법으로 만든 실험 도구들이 가득했죠. 심지어 그의 첫 번째 대규모 실험 장치는 폐기된 세탁기와 냉장고 부품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민우의 연구소 설립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에서 젊은 과학자들이 그와 함께 일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출신의 과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민우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제한된 자원으로도 세계적인 발견을 할 수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저는 민우의 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작은 창고를 개조한 연구소였지만 그곳에는 놀라운 에너지가 가득했습니다. 젊은 과학자들의 열정, 민우의 리더십, 그리고 무엇보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개소식 날, 민우는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빛을 발견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제한된 환경에 있을 때 가장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한국의 정신이고 제가 세계와 나누고 싶은 가치입니다. 민우의 연구소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수소 촉매 기술은 빠르게 상용화되었고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그의 기술은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값싸고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 방법은 그들에게 경제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2018년 말 민우의 기술을 적용한 첫 상용수소 생산 시설이 인도에 세워졌습니다. 이 시설은 지역 음식점과 호텔에서 나오는 폐식용유와 음식물 쓰레기를 원료로 사용했고 지역 커뮤니티에 깨끗한 에너지를 제공했습니다. 시설 개소식에서 인도 총리는 민우를 에너지 민주주의의 선구자라고 칭했습니다. 이 성공을 시작으로 민우의 기술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그의 기술 라이센스를 얻기 위해 경쟁했고 그의 연구소는 글로벌 에너지 혁신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우의 진정한 승리는 2019년 10월에 찾아왔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 아카데미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을 위한 혁신적 촉매, 개발을 이유로 강민우에게 노벨 화학상을 수여했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과학 분야 노벨상이었습니다. 노벨상 수상 소식이 발표되자 한국 전역에서는 축하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강민우 박사는 한국의 불굴의 정신을 세계에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스톡홀름에서 열린 노벨상 시상식은 감동적이었습니다. 민우는 수상 연설에서 교도소에서의 경험과 그곳에서 발견한 과학적 영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변호사였던 저를 무대로 초대했습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를 가장 어두운 시간에 믿어준 한 사람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제임스 스미스 변호사는 증거가 모두 저를 지목할 때도 저의 진실을 믿어주었습니다. 그의 신념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무대에 오르며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민우와 포옹하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한국인의 진정한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노벨상 수상 후 민우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금 대부분을 교도소 과학자 기금을 설립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기금은 불우한 환경에 있는 과학자들, 특히 개발도상국의 젊은 과학자들을 지원하는 데 쓰였습니다. 민우는 또한 전 세계 교도소에 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때로는 가장 제한된 환경에서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탄생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기회를 줘야 합니다. 민우의 노벨상 수상으로 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민우는 다시 한번 불가능에 도전했습니다. 그의 연구팀은 수소 촉매 기술을 응용해 의료용 산소 생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특별한 인프라 없이도 병원에서 산소를 저렴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게 해주었고, 특히 의료 자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제가 민우에게 이 새로운 도전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임스, 저는 교도소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제한된 자원이 창의력을 자극한다는 것을요. 팬데믹은 전 세계가 직면한 감옥과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한된 환경에서 살고 있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민우의 의료용 산소 생산 시스템은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등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국가들에 신속하게 보급되었습니다. 그는 특허권을 포기하고 누구나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은 이윤을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민우의 이런 결정은 당시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이 백신 특허를 두고 논쟁을 벌이던 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우의 무사심과 인류애에 감동받았고, 그의 행동은 다른 과학자와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1년 초 유엔 사무총장은 민우를 글로벌 혁신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이 새로운 역할에서 민우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과 과학 교육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특히 그는 개발도상국의 과학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혁신은 특정 국가나 연구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혁신은 필요성에서 비롯됩니다. 종종 가장 시급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민우는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방문하며 현지 과학자들과 협력했습니다. 그는 각 지역의 특수한 문제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물 부족 지역을 위한 태양열 담수화 시스템, 전력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위한 소형 수소 발전기, 환경, 오염이 심각한 도시를 위한 공기 정화 장치 등이 그의 프로젝트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우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는 202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글로벌 이노베이션 네트워크라는 이름의 온라인 플랫폼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플랫폼은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플랫폼이 교도소 수감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잠재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출범 첫 해에 100개국 이상에서 5만 명 이상의 과학자와 발명가가 참여하는 거대한 네트워크로 성장했습니다. 놀랍게도 교도소에서 참여한 수감자들 중에서도 여러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한 브라질 수감자는 빈민가를 위한 저비용 정수 시스템을 고안했고, 미국의 한 수감자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이용한 저가형 의수를 개발했습니다. 2023년 민우는 또 다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표했습니다. 폐기물 에너지화 통합 시스템이라 불리는 이 기술은 그의 수소 촉매 기술을 확장한 것으로 거의 모든 종류의 유기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특히 쓰레기 처리와 에너지 생산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개발도상국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WEIS의 첫 대규모 시설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건설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심각한 쓰레기 문제와 에너지 부족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설은 하루 100톤의 도시 폐기물을 처리하며 1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시설 개소식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민우에게 국가 최고 훈장을 수여하며 말했습니다. 강민우 박사는 우리에게 쓰레기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문제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대 사회의 도전에 대응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민우의 WEIS 기술은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와 남미의 여러 국가들이 이 기술을 도입했고, 그 결과 쓰레기 문제 해결과 에너지 접근성 향상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우의 영향력은 기술적 혁신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학 교육과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의 주도로 글로벌 사이언스 스쿨이 설립되었고, 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전 세계 학생들에게 무료로 최고 수준의 과학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민우는 항상 자신의 성공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에 기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탁월합니다. 우리는 제한된 자원으로도 최대한의 결과를 얻어내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제가 전 세계와 나누고 싶은 한국의 정신입니다. 2024년 초 민우는 지구상에서 가장 도전적인 환경 중 하나인 사하라 사막의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린 사하라 이니셔티브라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WEIS 기술을 응용해 사막화 방지와 지역 커뮤니티 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사막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자급자족형 생태계 모듈이었습니다. 이 모듈은 태양 에너지와 최소한의 물만으로 식물을 재배하고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전환하며 심지어 공기 중에서 수분을 포집해 물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사막은 지구상에서 가장 극한의 환경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교도소에서 배운 것처럼 극한의 환경은 혁신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막에서 성공할 수 있다면 지구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우의 그린 사하라 프로젝트는 초기에 많은 회의적인 시각을 받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의 계획이 너무 야심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금씩 성과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생태계 모듈이 모로코 사막에 설치되었고 6개월 내에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녹색 오아시스가 사막 한가운데에 형성된 것입니다. 이 성공은 전 세계 과학계와 환경운동가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유엔 환경 프로그램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민우 박사의 혁신은 기후변화와 사막화라는 인류 최대의 도전에 맞서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민우의 이야기와 혁신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그의 교도소 경험은 역경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인간 정신의 힘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는 민우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책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철창 너머의 혁명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2023년에 출판되었고 4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특히 젊은 과학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겸손하게 자신의 성공을 한국의 정신과 문화에 돌립니다. 한국인들은 항상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법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바꾸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제가 교도소에서 다시 발견한 정신이고 전 세계와 나누고 싶은 가치입니다. 민우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세계의 인식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물론 한국은 이미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 K-팝과 한국 영화 같은 문화 콘텐츠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이야기는 한국인의 정신, 즉 한국의 혼에 대한 깊은 이해를 세계에 전파했습니다. 저는 미국인으로서 처음에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지 아시아의 작은 국가, 빠르게 성장한 경제 강국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민우와의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진정한 강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경을 극복하는 놀라운 회복력과 창의력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들도 민우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을 새롭게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강민우 한국의 불굴 정신을 대표하는 과학자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게재했고 BBC는 한국의 교도소 과학자가 세계를 바꾸다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이런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의 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혁신, 문화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의 대기업들은 한국식 문제 해결 방식을 자사의 R&D 부서에 도입하기 시작했고 세계 각국의 교육기관들은 한국의 스템템 교육 방식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세계경제포럼은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 한국을 1위로 선정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성공 요인으로 제한된 자원에서도 최대의 성과를 내는 능력,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창의적 사고, 그리고 공동체 의식과 개인의 창의성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를 꼽았습니다. 민우 자신도 한국의 글로벌 이미지 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그는 세계 각국을 방문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 특히 한국인의 정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침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더 강해졌습니다. 한국 전쟁 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60년 만에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법을 압니다. 민우의 이런 메시지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청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제한된 자원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2024년 7월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열린 아프리카 청년 혁신 포럼에서 민우는 5,000명이 넘는 젊은 과학자와 기업가들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발전 과정과 자신의 교도소 경험을 연결시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에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천연자원도 발전된 인프라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사람뿐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교육에 투자했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저의 교도소 경험도 비슷합니다. 제한된 환경에서도 창의력과 결단력이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이 연설 후 나이지리아 정부는 한국-나이지리아 혁신센터를 설립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 센터는 한국의 기술과 교육 방식을 아프리카 청년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협력 프로젝트가 남미, 동남아시아, 중동 등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도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글로벌 혁신과 교육의 중심지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말 유엔은 글로벌 혁신 10년을 선포하며 그 홍보대사로 민우를 임명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개발도상국의 과학 교육과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것이었고 한국은 이 프로젝트의 주요 파트너 국가로 참여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발표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민우 박사의 이야기는 인간 정신의 회복력과 창의력이 어떤 장벽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여정은 한국의 놀라운 발전 과정과 평행을 이룹니다. 우리는 모든 국가와 모든 개인이 이런 혁신의 정신을 발견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민우의 영향력은 과학과 기술 분야를 넘어 문화적 영역으로도 확장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영화, 드라마, 책 등 다양한 형태로 재탄생했습니다. 2023년에는 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 철창 너머의 빛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고 국제적으로 큰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의 거장 감독이 연출하고 할리우드 스타들이 출연해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협력을 상징하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가 개봉된 후 전 세계적으로 민우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과학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제한된 자원으로 혁신하기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났습니다.
수많은 대학생들과 젊은 기업가들이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미니멀 이노베이션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는 교도소 혁신 챌린지라는 이름의 대회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교도소와 유사한 제한된 환경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대회였습니다. 이 대회는 곧 전 세계 50개 이상의 대학으로 확산되었고 매년 수천 명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글로벌 이벤트로 성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민우의 유산을 기념하기 위해 강민우 과학상을 제정했습니다. 이 상은 역경을 극복하고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이룬 과학자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첫 해에만 100개국 이상에서 2,000명이 넘는 과학자들이 이 상에 지원했고 이는 이 상이 갖는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서울에는 강민우 혁신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센터는 세계 각국에서 온 과학자들이 모여 지구가 직면한 도전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허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센터는 개발도상국 출신의 과학자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그들이 자국의 특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했습니다. 민우 자신은 모든 명성과 부를 뒤로하고 여전히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서울 외곽의 작은 집에서 살며 매일 자전거를 타고 연구소에 출근했습니다. 그는 종종 지역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가끔은 교도소를 찾아가 수감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2024년 말 민우의 초대로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저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한강 둑에 서서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며 그가 말했습니다. 제임스, 이 강은 한국의 역사와 같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겪었지만 결국 바다로 흘러갑니다. 한국인들은 항상 이런 정신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습니다. 교도소에서 저는 이 정신을 다시 발견했고 그것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그의 말이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처음 민우를 만났을 때 가졌던 한국에 대한 편견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을 단지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우와의 여정을 통해 저는 한국과 한국인의 진정한 정신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민우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교도소 시스템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를 단순히 범죄자를 가두는 장소가 아니라 잠재적 인재들이 묻혀있는 곳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교도소 시스템의 개혁 물결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2024년 초 교도소 재능 발굴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수감자들에게 고등교육과 직업훈련의 기회를 크게 확대하고 특히 스템 분야의 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안 발의자인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의 영감이 강민우의 놀라운 사례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여러 국가들이 교도소 교육 프로그램을 혁신적으로 재설계했습니다. 특히 스웨덴의 혁신적 재활 프로그램은 주목할 만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감자들에게 실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고 그 결과 수감자들이 개발한 여러 혁신적 아이디어가 실제 비즈니스로 발전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선두에 서서 교도소 시스템의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창의적 재활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모든 교도소에 과학 실험실과 혁신 워크숍을 설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성과를 거두어 출소 후 재범률이 크게 감소했고 여러 수감자들이 놀라운 발명품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민우는 이런 교도소 개혁 운동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교도소 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했고 많은 교도소에서 직접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빛은 피어날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유엔은 글로벌 교도소 혁신 포럼을 개최했고 민우는 기조연설자로 초청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도소를 잠재력을 가두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곳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150개국 이상의 대표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포럼의 결과로 교도소 혁신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가 출범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교도소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감자들의 창의적 잠재력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글로벌 교도소 혁신 챌린지가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대회는 전 세계 수감자들이 자신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경쟁하는 자리입니다. 첫 라운드에 이미 80개국에서 5,000명 이상의 수감자가 참가했고 이달 말에 첫 수상자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승한 아이디어들은 실제로 개발되어 시장에 출시될 것입니다. 민우는 이 대회의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금까지 제출된 아이디어들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디어들은 인간 정신의 불멸성을 증명합니다. 어떤 벽도, 어떤 감옥도 창의성과 혁신의 정신을 가둘 수 없습니다. 교도소 시스템의 변화는 이미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개혁을 시작한 국가들에서는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구성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교도소에서 개발된 몇몇 혁신적 기술들이 실제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한 수감자가 개발한 저비용 정수 시스템은 빈민가 주민들의 깨끗한 물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미국의 한 수감자가 설계한 저가형 의수는 개발도상국의 수천 명의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민우는 이러한 성공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단을 통해 출소자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그들의 아이디어가 상업화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교도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한국은 이런 움직임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강민우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출소자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수십 개의 새로운 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이 기업들 중 몇몇은 이미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예로 2023년에 출소한 김정훈이라는 전직 은행원은 교도소에서 개발한 친환경 건축 자재를 상품화하여 그린빌드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여 아시아 시장에서 주목받는 친환경 건축 자재 제조사가 되었으며 김정훈은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 가장 밝은 아이디어를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은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출소자들이 사회에서 차별과 편견에 직면했지만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그들의 창의력과 회복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대기업들은 출소자 채용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이는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민우는 이런 변화를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이 단지 개인적인 성공 스토리를 넘어 사회 시스템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면 그것이 제가 바라는 가장 큰 성공입니다. 교도소 시스템의 변화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반적인 법 시스템에 대한 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비폭력적 범죄에 대한 대안적 형벌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교도소는 점점 더 재활과 교육에 중점을 두는 장소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유엔은 교도소 혁신 10년을 선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전 세계 교도소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수감자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 프로그램의 선도적 역할을 맡았고 한국의 교도소 개혁 모델은 많은 국가들이 참고하는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민우는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는 UN 교도소 혁신 특별대사로 임명되어 전 세계 교도소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도소가 단순히 범죄자를 가두는 장소가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글로벌 움직임 속에서 한국은 민우의 이야기를 통해 세계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